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려는지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여러분들은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잠깐 꺼내뒀던 얇은 가을 옷도 다시 옷장에 집어넣고 겨울 옷을 꺼내두었네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했었는데 저에게는 겨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년 전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어쩌다 제가 겨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 안에는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흔하디 흔한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속 터지고 가슴 답답한 고부관계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써내려가 볼 테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저는 초등학생 때 우연히 선생님의 눈에 띄어 육상선수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지역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정도였죠. 특기를 살려 대학교를 체육학과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비인기 종목인 육상으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쓸데없는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학교 선생이나 해라. 현실적인 엄마의 조언에 저는 임용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승부욕 강한 운동선수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순한 성향을 가졌던 저는 교직 생활이 잘 맞았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기도 했고 체육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인기 많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쌓기가 딱 좋았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과목이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체육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애들 이제 고2니까 체육 시간에 밖에서 운동시키지 말고 애들 자율학습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운동은 제가 집에서 알아서 시킬게요. 그래요, 선생님. 고2 때부터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있는 습관을 단단히 들여야 되는데 밖에서 그렇게 뛰어놀면 애들 물들어요. 저희 학부모 요구 들어주세요. 특히나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있는 체육 수업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그런 이기적인 요구는 세대가 바뀌어도 끊이지 않는 단골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퇴직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교직에 몸을 담근 지도 20년 가까이 되기도 했고 그 시기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볼 생각으로 퇴직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때 제가 찾은 새로운 일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한다는 게 치킨집이나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모기 좋은 자리에 있는 편의점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덥석 매입하게 된 것이었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거라 편의점 일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적응을 하고 보니 교직 생활보다는 쉬웠습니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믿음직스러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가며 제 인생의 활기를 다시 되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수학 선생님이었던 제 남편이 그런 제 일상이 부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누구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누구는 해 다 뜨고서야 일어나고 팔자 좋다 좋아. 내가 무슨 해 다 뜨고 일어난다고 그래. 나도 7시 되면 귀신같이 눈 떠서 당신 아침 챙겨주잖아.
누가 들으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줄 알겠어. 어쨌든 당신은 다시 자고 싶으면 다시 잘 수도 있잖아. 나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치이고 학부모한테 치이고 사는데 정말 부럽다, 당신.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회사에 가기 싫어서 이러니 제 눈엔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신도 그만둔 마당에 나도 학교 때려치울까? 당신이 집에서 노는 모습 보니까 나도 일하기가 싫어지네. 나도 그만둔 마당에 당신도 그만두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 편의점 일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몰라? 그리고 당신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런 직장이 어딨다고 그만두기를. 40 넘어서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아르바이트생 쓰면서 무슨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나를 못 그만두게 하는데? 됐어. 당신이랑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로 일 그만둘 생각조차 하지 마. 알겠어? 황당무계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한 집의 가장이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 이후로도 남편이 몇 번이나 퇴직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때려 말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모가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너 왜 우리 태훈이 일 못 그만두게 하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이냐고? 어머님, 저 애들 아빠 아내예요. 당연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애들 아빠 그 일 그만두면 저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세요? 애들도 커가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너는 그만뒀으면서 왜 우리 태훈이는 못 그만두게 하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너도 네 애들 생각해서라도 학교에 붙어 있었어야지.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어 놓고 너만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시모가 아들한테 죽고 못 살고 저를 미워하는 건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려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것만 봐도 대단한 노인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에서까지 아들 편을 드는 시모를 보고 남편이 저 나이가 먹어도 왜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에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가족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무조건 아들 편 드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난 이해 못한다. 내가 태훈이한테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구나. 너 나중에 늙어서 우리 태훈이 연금 네가 받아먹으려고 우리 태훈이 일 못 그만두게 하는 거지? 그렇지?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연금은 저도 나오고요. 애들이 아빠 앞으로 나오는 연금에 욕심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막고 저와 대화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네가 편하게 쓰는 꼴 못 본다.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너한테 못 쓰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너만 편하게 살면 다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남편과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시모까지 참견을 하니 솔직히 그땐 이혼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남편과의 문제에 시모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견을 했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결국엔 항상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어려웠던 저라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시모가 계속 이러면 언젠가는 저도 이혼을 선택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싸움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기어코 제 말을 듣지 않고 제 맘대로 해버린 것이었죠. 여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요즘 입시학원 강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하더라. 바로 취업해서 돈 더 많이 벌어올게. 당신도 내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월급 받아오면 기분 풀릴걸? 그래, 에미 너 우리 태훈이 적당히 잡아라.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태훈이는 공무원 할 감이 아니야. 밖에서 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알겠니? 아유, 엄마. 애들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애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굳이 잘못을 따지면 내가 잘못한 게 맞지.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와중에 지 아내 편도 들고 심상도 곱지. 이런 아들이 저런 마귀 같은 애한테 장가를 갔으니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모른다. 시모와 남편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드는 듯 하면서 자기를 감싸고 도는 시모를 이용해 결국 제가 지도록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학교 일을 그만둔 남편은 저에게 바로 입시학원에 취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말을 바꿔왔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20년 동안 교직에서 일을 해왔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잠깐만 휴식 시간을 가져도 될까? 바로 일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내가 언제 또 이렇게 길게 쉬어보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일 구해. 방학 때마다 한 달씩 쉬었던 사람이 무슨 소리야. 당신 그 핑계로 놀궁리하지 말고 당장 일해. 당신 쉬면 생활비는 어쩌라고. 퇴직금 있잖아. 몇 달은 내 퇴직금에서 쓰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부부 둘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 둘까지 키우고 있는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인간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시모랑 다투기도 싫었던 저는 쉬고 싶으면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배낭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쉬는 거 허락해줬으니까 쉬는 김에 제대로 쉬어보려고. 나 세계 여행 좀 다녀올게. 그래도 되지? 남편 입에서 세계 여행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띵 했던 저는 정말로 몸을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귀를 의심했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세계 여행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 당신 지금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 꿈이 세계 여행인 거. 퇴직금도 있겠다. 시간도 많겠다. 지금이 딱인 것 같아서 가려는 건데. 당신은 왜 그러는데? 당신 20살이야? 30살이야? 아니면 애 없는 노총각이야? 당신이 먹여 살려야 될 애가 둘이나 있는데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을 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가려거든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가든가. 왜 퇴직금을 가지고 가냐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달 편의점으로 버는 돈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애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내 퇴직금 가지고 그래?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그리고 내가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쓴다는데 그것도 못해?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는 거냐? 그런 식이면 나도 내가 번 돈 나한테만 쓰면 되겠네. 나도 애들이랑 당신 엄마한테 용돈도 주지 말고 그냥 나한테만 써? 그래도 되니? 세계 여행은 나중에 우리 애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 꼭 그걸 지금 가야 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몰라. 나는 지금 가야겠어. 당신이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어지네.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늘 제 멋대로 했던 남편은 결국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세계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떠나던 날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왔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너 태훈이 여행 갔다고 해서 나 안 들여다볼 생각하지 마라. 너 나한테 막대하면
태훈이 돌아오는 날 다 잃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태훈이한테 이혼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란 그 소리다. 알아듣겠어? 뻔뻔하게도 자기를 모실 것을 요구하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 세계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혼 도장만 찍어두고 애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릴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못한 저는 혼자서 두 아이들과 저를 싫어하는 시모를 모시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바보처럼 잠자코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닥달을 하며 기다렸었죠. 당신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지금 벌써 떠난 지 3달째야. 얼마나 더 있으려고 그래? 나 진짜 피 말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제 겨우 3달이야. 아시아 반도 다 못 돌았다고. 적어도 유라시아는 다 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옆편 내가 왜 이렇게 닥달이야, 닥달이?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니? 당신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 도장 찍어두고 나 나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제가 말로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사실은 그럴 용기가 없다는 걸 잘 알았던 건지 아니면 또 자기 엄마를 철석같이 믿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난 후면 꼭 시모가 저희 집이나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쫓아왔습니다. 너 또 태훈이한테 얼른 돌아오라고 난리 부렸다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여행 중에 다치거나 해코지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먼 나라에 여행 가 있는 동안은 맘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둬라. 너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겠어. 남편이 세계 여행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어설 때 저는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힘든 것 하나 없이 잘 먹고 잘 지냈는지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때깔이 좋아져서 돌아왔더군요. 여보, 세계 여행 진짜 할 만한 것 같아. 내가 맘 같아서는 1년 더 있다가 오고 싶었는데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애들이랑 엄마 보고 싶어서 일단 일찍 들어왔어. 당신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돈이 다 떨어져 간다니? 당신 돈 아껴 쓴다면서 설마 퇴직금을 생각 없이 펑펑 쓰다 온 거야?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온 남편의 때깔이 좋아진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세계 여행가라면 돈을 최대한 아껴 쓰며 여행을 하는데 남편은 수중에 있는 큰 돈을 보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못 살아. 당신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데? 아니 여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당연히 그 돈을 쓸 수도 있지.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야. 당신도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게 다시 벌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도 일하니? 지금 나만 죽어라 일해서 애들이랑 네 엄마까지 책임지면서 살고 있잖아. 당신은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정말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엔 남편은 끝까지 자기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고 우겨댔지만 제가 미쳐하는 꼴을 보고 나서야 기죽은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쓴 건 미안한데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와 준 걸 고마워해 주면 안 될까? 다친 데도 없고 아픈 데도 없이 건강히 돌아왔잖아. 당신만 건강히 돌아오면 뭐해. 돈이 안 돌아왔잖아, 돈이. 1년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몇 천씩이나 까먹은 인간이 어딨어? 1, 2천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도 쉴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걸 어느 정도 알았는지 남편은 그땐 제 말을 듣더군요. 물론 약속을 조금 어겼지만요. 돈 잘 준다던 입시학원에 취직할 거라더니
웬 초등학교 보습학원? 당신 인생 쉽게 쉽게 살고 싶어서 그래? 아, 여보, 우리가 꼭 큰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랑 나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자. 내가 여행해 보니까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땐 당신은 정말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 애들 대학은 어쩔 건데 애들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땐 또 어쩌고.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돈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야? 부모 노릇 안 할 거냐고? 애들 인생은 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부모는 딱 19살 때까지만 보살펴주면 되는 거야. 성인 돼서도 부모한테 독립 못하면 안 되지. 애들 둘 다 20살 되면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어머님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좀 해. 언제까지 마마보이처럼 살래? 당신 지금도 나랑 싸우기만 하면 어린애처럼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자식 노릇만 하고 부모 노릇은 안 하겠다 이거지? 남편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자 시모가 그땐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애미야, 태훈이도 힘들다 힘들어. 그러니 태훈이한테 파가지 좀 그만 긁고 태훈이가 알아서 살 수 있게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걔도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응? 어머님 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남편 노릇을 했나요? 아니면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했나요? 심지어 어머님한테도 자식 노릇은 며느리인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애미야, 남자가 하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법이다. 여자인 네가 자꾸 목소리 내서 남자를 쥐잡듯이 잡으면 집안 망한다. 태훈이랑 이 집안 망하면 그땐 네 탓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태훈이한테 뭐라고 할 거냐? 남편이 하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했던 시모의 말과는 다르게 남편은 보습학원에 취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무책임의 끝판왕인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큰애들만 가르치다가 초등학생 가르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어린애들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래서 나 그냥 다시 학교나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다시 학교에 간다고?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는 받아준대? 학교에 들어가서도 1년도 안 돼서 또 그만두려고?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집에서 나를 이렇게 못 믿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일을 하겠어? 나도 나름대로 20년 동안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 무시 좀 그만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남편은 내뱉은 말은 지키지 않고 다시 백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경마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죠. 그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도 시모도 쥐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인간 취급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당신 다음 날까지 일 안 구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나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놨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알아놨으니까 각오하라고. 애미야, 너 좀 그만해라. 태훈이가 평생 논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쉰다는데 왜 그걸 못 받아주고 이러는 거니? 네가 그렇게 협박하면 태훈이랑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머님은 이제 그만 좀 빠지세요. 애들 아빠 저렇게 등신같이 사는 거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 생각 못 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저 인간이 나사가 하나 빠진 채로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책임이에요. 저 가능하다면 어머님한테도 제 인생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그때 집에서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피해자인 저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여? 아르바이트생 쓰는 돈도 아까워서 한 타임 빼고 하루 종일 편의점에 붙어 있잖아. 10원이라도 더 아껴야지 우리 애들한테 하나 더 챙겨줄 수 있어서. 당신만 제대로 일만 해줬어도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애들도 이제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대.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애들이 먼저 부탁하더라. 계속 일을 구하겠다고 말만 하며 회피하던 남편은 갑자기 침대에 눌어붙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자꾸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처음엔 남편이 일하기 싫어서 아픈 척 꾀병을 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통통하던 남편이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분명 큰 병이다 싶어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의 신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애미야, 태훈이한테 네 콩팥 떼줘라. 지금 너 말고 우리 태훈이한테 콩팥 떼어줄 사람이 누가 있니? 당연히 네가 떼줄 거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신장을 당연히 남편에게 떼줘야 된다고 말하는 시모를 보고 질려버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신장 이식해주는 게 쉬운 일이야? 이식 못 받으면 이식 못 받는 대로 죽으면 되는 거고 애들 엄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식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애들 엄마한테 강요하지 마. 태훈아,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지금 네 주변에 애미 말고 너한테 이식해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네 누나들은 시집가서 애들 키우고 있으니 절대 안 되고 나도 늙어서 안 되고 그렇다고 네 새끼들한테 받을 건 아니잖아. 당연히 애미가 떼줘야지 어쩌겠어. 시모가 어떤 망언을 퍼부어도 늘 시모 편에 서던 남편이 그땐 시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애들 엄마한테 무슨 장기라도 맡겨놨어? 내가 아프면 애들 볼 사람 애들 엄마 말고 누가 더 있어? 아프려거든 차라리 나 혼자 아픈 게 낫지. 둘 다 아프면 우리 애들 어떡하려고? 시집가서 애들 키우는 엄마 딸들은 생각하면서 이 사람 생각은 안 해? 네 애들은 내가 키우면 되지. 그리고 애미는 운동선수 할 정도로 건강했잖아. 그런 애가 너한테 콩팥 하나 떼준다고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니? 그리고 다 죽어가는 남편 지가 살려야지. 누가 살려? 그러려고 시집 온 거잖아. 저는 시모가 주지 말라고 말려도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떼주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떼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날 밤 저와 둘만 남게 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애들만 생각하면 당신한테 신장 이식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까지 몸 상하고 힘들어지는 것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이식 안 해준다고 해도 절대 이기적이라고 욕 안 할 테니까. 참 빨리도 내 생각해준다. 이렇게 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였대? 곧 있으면 죽는다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아니면 네 새끼 걱정이 지금이라도 드는 거니?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문 앞에 두니 그제야 정신이 든다고 고백을 하기까지 했죠. 그날 남편과 진솔한 긴 대화를 나눈 저는 남편에게 제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니까요. 백수의 쓸모없는 남편이라도 남편 없이 혼자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식을 하러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시모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잘 결정했다. 아내가 남편 살려야지 뭐 어쩌겠냐. 수술 끝나고 나와서 너 덕분에 우리 태훈이 살았다고
우리 아들 구박할 생각하지 말아라. 알겠니?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그저 이식 후 제가 남편에게 더 큰 소리를 내며 살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무사히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과 병실을 따로 쓰고 있었는데 시모는 단 한 번도 제 병실에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꼭 붙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살려준 제 병실에 병문안을 오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시모까지 와서 제 신경을 긁어먹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와 아이들은 그런 시모를 두고 쌍욕을 해댔지만요. 너희 시모도 참 대단하다. 아들이 그렇게 좋은데 너한테 장가는 어떻게 보냈다니? 살려준 은인한테 먼저 달려와서 고맙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얼굴 한번 안 내비치다니. 아휴, 엄마, 태어나면 우리 할머니가 못 찾아오는 곳으로 이사 갈까? 나 진짜 할머니도 아빠도 꼴 보기 싫어. 끝까지 제 병문안은 안 올 줄 알았던 시모는 퇴원하기 마지막 전날 밤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 손에는 생뚱맞게 종이 한 장과 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너는 원체 건강하니까 별 문제 없지? 태훈이는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태훈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안 찾아온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걸로 왜 서운해하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랑 한시도 못 떨어지는 거 잘 아는데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일 집 갈 때 봬도 되는데요. 너는 시모 말하는데 꼭 그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싶니? 됐고, 너한테 각서 하나 받으려고 왔다. 그러면서 시모는 저에게 들고 있던 종이 한 장과 펜을 건넸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각서인가 싶었죠. 퇴원하고 애들 아빠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뭐 그런 각서 쓰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종이에다가 네 간은 나한테 이식해준다고 적어라. 다른 건 몰라도 간은 나한테 이식해줘야 한다. 네 친정줄 생각하지도 마. 처음엔 정말로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멍청한 표정을 짓자 시모가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간 말이다, 네 간. 태훈이한테는 콩팥 떼줬으니 간은 나한테 떼달라는 말이야. 네 시엠이 간 안 좋은 건 너도 잘 알지? 나도 나이가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해두려는 거다. 그때 가서 네가 나한테 간 이식 못 해준다고 하기 전에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아프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간 이식을 해줄지? 그 꼴은 난 못 본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장기 보관소도 아니고 애들 아빠 말대로 저한테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각서를 써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충격을 크게 받은 제 눈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가 안 준다고 해도 나는 네 칸을 받을 생각이지만 미리 약속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나한테 간 떼주기 싫으면 내 간 안 상하도록 네가 나를 평생 잘 보살피면 될 것 아니냐? 이건 혹시 몰라서 형식적으로 받아놓는 각서니까 걱정 말고 거기에다가 나한테 간 이식 해준다고만 적어라.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다른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은 저희 시모의 말에 경악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나이에 비해서 신체가 그렇게 건강하다더라. 그렇게 건강한 몸 놔두고 뭐하니? 쓸 때 써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 2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시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순자 씨 맞으시죠? 장기매매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경찰들은 시모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시모는 경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장기매매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한테 각서 하나 받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이건 놔요. 최순자 씨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지금 며느리한테 장기매매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셔서 출동했습니다. 잠시 저희랑 이야기 좀 나누시죠. 남편이 신고를 했다는 말에 시모는 두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말이 시모한테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인 듯 했습니다. 시모가 응급실로 옮겨지고 난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얼굴 보러 간다고 하는데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걱정돼서 뒤따라가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다 못한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엄마 분명 이번 일로 정신 차리실 거야. 시모가 정신 차릴 거라는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모는 깨어나자마자 저와 남편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어떻게 이 애미를 네 손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설마 천연이 그러라고 시키던? 엄마 그만해. 인간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엄마가 하길래 신고했어. 엄마 정신 좀 차리시라고. 내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니? 애미한테 콩팥 봤더니 너도 애미처럼 정신이 돌아버린 거니? 저것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너한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을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 애미 찾지 마라. 시모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제가 아닌 남편에게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합시다. 엄마가 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나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하자고! 라고 말할 뿐 시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저에게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엄마랑 가까이 살면서 제일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엄마한테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말 안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정말 평생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그러고 살 자신 있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머님이랑 대화를 다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당신한테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지. 조만간 다시 먼저 찾아오실 거야. 제 말이 맞았습니다. 시모는 얼마 못 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본인이 잘못했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구나. 일찍 죽기 싫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애미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다오. 시모가 아들인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 수가 없어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시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의중을 모른 척 시모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애들 엄마한테 이제 그만해. 이 사람 내 목숨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야. 이 사람이 나 안 살려줬으면 지금 나 장례식 치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엄마는 참견하지 말고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며느리가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줘. 엄마가 자꾸 애들 엄마 못 살게 굴면 나 앞으로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살기가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저를 건드렸다가는 아들과 연이 끊길 수도 있으니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날부터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게 된 시모는 그게 답답하셨는지 저희 집으로 오는 발길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제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립고등학교에 재취업을 해서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아내 바보가 돼서 제가 살림에 손 하나 못 대게 하고 주말만 되면 저에게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위해 저축까지 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듣고 당신 호강시켜줄 거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누군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것도 잠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지난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금방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남편 덕분에 매일 아침을 맞는 것이 너무 행복해졌고요. 제가 남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니 과거 철없던 남편을 용서해줘도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겨울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던 그 계절,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제게 용서를 구하던 그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거든요. 그뿐만인가요? 시모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던 그 계절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계절이 겨울이라 저는 겨울을 사랑하게 됐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 품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